새벽 5시. 늘 그러했듯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고 손목은 시큰거리지만 명절 준비를 미룰 순 없습니다. 이 집의 재산은 제가 아니면 챙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 위에 놓일 무, 배추, 시금치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도 또 이렇게 혼자구나.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 다들 간편식 시켜 먹던데요. 며느리 수진이가 하품을 하며 나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명절 아침에 말이죠. 제사상은 정성이야 정성. 그래도 몸 상하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네가 하면 더 오래 걸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칼질은 서툴고 양념 비율도 모르고 상 차리는 순서도 엉망이에요. 저는 22살에 시집 왔습니다. 신랑은 5형제 중 장남이었고 동네에서 제법 이름 있는 종가였어요. 시댁 어른들은 첫 만남부터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야. 며느리가 똑 부러져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새벽 5시부터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일어나거라. 며느리가 시부모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반찬 만드는 법, 모두 종갓집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된장찌개에 멸치 육수를 안 써. 조개 육수로 해야 돼. 무나물은 들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으로 무쳐야 하고, 김치는 담글 때 새우젓을 이만큼, 멸치액젓을 이만큼. 하나하나 외우고 또 외웠어요. 틀리면 다시 하라고 하셨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제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어요. 허리는 항상 아팠고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아,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지. 시어머니도 이렇게 사셨을 텐데.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네가 제사상을 차려봐라.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할 때가 됐어.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설 명절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20가지, 나물은 15가지, 탕은 3가지, 모두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손은 기름에 데이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쉴 시간은 없었어요. 설날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20명이 훌쩍 넘었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데 시삼촌께서 말씀하셨어요. 형님,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괜찮네요. 어디서 배운 거래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정받았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갈비찜이 좀 짜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얘야, 이거 네가 만든 거 맞지? 감도 제대로 못 맞추니? 저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혼이 난 겁니다. 종같이 며느리가 음식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떡해? 망신이다, 망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날 밤새 울었어요. 신랑은 옆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이 더 신경 써야지. 왜 그렇게 했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신랑마저 그렇게 말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벽한 종갓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음식 솜씨도 늘었고 제사상도 혼자 차릴 수 있었고 친척들 접대도 능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쓸만하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하지만 제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걱거렸고 손목은 칼질만 조금 해도 저렸어요. 허리는 아침마다 펴기 어려웠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깨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종갓집 며느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 겁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아, 이제 좀 짐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이 되자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올케 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맡길게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수진이가 하면 돼. 지연이는 이제 왔으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했는데요. 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다르게 되니까요. 그렇게 명절마다 저 혼자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쉬었어요. 심지어 설거지도 저 혼자 했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하는 게 빨라.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했어요. 지연이가 도와주면 시어머니께서 그것도 재질이 못해? 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거든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3일 내내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접대하고 친척들을 챙겼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쓰러지고 말았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입원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거리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브러져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은요? 남편은 멋쩍게 웃었죠. 그냥 대충 했어. 피곤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49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소에 얄밉게 굴던 시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은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명절마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을까요? 아니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비웃음으로 들렸어요. 바보같이 고생한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뒤 이번엔 큰아들 정훈이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둘째 며느리 지연이보다도 더 똑부러진 성격의 아이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자기 주장도 또렷하고
뭐든 계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모여야지.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평소에는 각자 생활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저런가. 며느리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첫째 아들이 결혼한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이번 추석에 올 수 있니? 어머님,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당일 아침에만 갈게요. 당일 아침? 그럼 음식 준비는?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명절 사흘 전부터 혼자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첫째 아들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수진이가 명절 준비 안 해준대. 엄마, 수진이는 회사 일이 바빠. 이해해줘. 그래도 며느리잖아.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시대가 변했어. 저는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명절 당일 수진이는 정말 아침에만 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과일 바구니 하나뿐이었고요. 어머님, 이거요.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면서 씁쓸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배달 음식도 좋던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평소에라도요. 제사는 정성이야. 배달 음식으로는 안 돼. 네, 알겠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더군요. 수진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네, 잠깐만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 네, 지금 가요. 수진이는 설거지를 대충 했어요. 역시나 혼자 하는 게 나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정은이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5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는 머리를 풀에 치고 땀을 흘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반찬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반찬통을 받아들면서 현관 앞을 막았어요. 잠깐 들어가서 물 한 장만. 어머님, 지금 집이 좀 어질러져서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대접하진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날 집에 안 들여보내. 그냥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또 쓸데없는 생각한다. 남편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몇 주 뒤 마트에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가트에는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요리 못한다더니 저렇게 장을 보네?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친구들 다 오잖아.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담으면서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요리 못한다고 하더니. 며칠 뒤 저는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수진이 요리 잘하니? 잘하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파스타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굽고 다 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설에는 음식 좀 도와줘. 어머님, 저는 정말 명절 음식은 못 만들어요. 너 요리 잘한다며. 정훈이한테 들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파스타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굽는다며. 그건 다른 거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요리는 요리지. 어머님, 저는 명절 음식은 정말 못해요. 배운 적도 없고요. 그럼 배우면 되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잘못이지. 거짓말이요? 시어머니가 일 시킬까 봐 요리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평소 요리하는 거랑 명절 준비는 다른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어머님, 저는 시된 일을 제가 꼭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는 게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설날 당일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정훈이만 혼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몸이 안 좋대. 몸이 안 좋아? 어디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정훈아, 엄마가 수진이랑 통화한 거 알지? 들었어. 그래서 아들인 네가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수진이 말도 맞아. 뭐?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 며느리가 무조건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어. 저는 정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수진이 편이구나.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 정훈아, 엄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지.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가 끝나자 정훈이도 금방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수진이가 잘못한 걸까? 며칠 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대. 그럼 나는 바보처럼 평생 고생한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도 수진이 편인 거잖아.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변했다는 거지.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틀린 걸까? 다음 날 저는 친정동생을 만났어요. 동생도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동생이 먼저 묻더군요. 언니, 며느리랑 잘 지내?
아니, 요즘 너무 힘들어. 왜 그래? 저는 수진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는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가. 언니도 시집살이 힘들었잖아.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려고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문제야. 우리가 당했으니까 다음 세대도 당해야 한다는 생각. 동생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네가 정말 그랬나?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시간 있니?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망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머님, 저한테 화나셨잖아요. 아니야, 화 안 났어.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보니 어색했어요. 수진아,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너도 담원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돼 있어요. 아니야. 내가 당연히 화날 만했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입장도 들어보고 제 마음도 전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냥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 만들고 웃고 떠드는 게 좋았어. 외롭지 않잖아. 어머님도 외로우셨군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저는 전통 방식보다는 간편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웃었어요. 그래, 좋아. 네 방식대로 해보자.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었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같이 준비하자. 네, 어머님, 제가 갈게요. 명절 전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같이 만들어요. 뭔데? 간편식 키트요. 요즘은 이런 게 잘 나와요. 맛도 좋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사 음식을 간편식으로? 그러나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수진이는 요리를 잘하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괜찮아요. 그러네. 생각보다 편하다.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셨어요? 나? 시집와서 배웠지. 처음에는 나도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하세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괜찮아. 이제는 같이 하면 되잖아. 추석 당일 제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수진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정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음식 맛있다. 그런데 목맛 다른데? 수진이랑 같이 만들었어. 수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죠.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용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아기 옷, 아기 이불, 젖병, 기저귀 모두 제가 골라서 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아기 옷도 이불도 제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직접 고르고 싶어요.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며칠 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아기 태명은 뭐로 지을 거니?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볼까? 아니요. 저희가 지을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기 이름은 저희가 짓고 싶어요. 저는 또다시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왜 자꾸 나를 배제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점점 더 손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은 제가 예약했어요. 어디로? 강남에 있는 곳이요. 거기는 너무 비싸지 않니? 집에서 내가 돌봐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우리 손주 좀 보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며칠 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어요. 저는 매일 찾아가서 수진이를 챙겼습니다. 미역국도 끓여가고 과일도 깎아가고 아기 옷도 빨아서 가져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 손주 보러 오는 거라 안 힘들어. 저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손주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수진이 집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청소 좀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육아하면서 어떻게 청소까지 해? 내가 도와줄게.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는 계속 거절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왜 싫어하지? 아기가 100일이 되었어요. 저는 100일상을 크게 차리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100일 잔치는 호텔에서 하자. 어머님, 저희는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저 손진데 친척들도 다 오고 싶어 해.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서 하고 싶어요. 또다시 의견 충돌이었어요. 결국 수진이의 뜻대로 집에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 방식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수진아, 아기가 우니까 안아줘야지. 어머님, 저는 수면 교육 중이에요. 울어도 놔둬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놔둬?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요즘은 옛날 방식이 좋을 때도 있는 거야.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아기니까 제 방식대로 할게요. 내 손주이기도 해. 하지만 엄마는 저예요. 제가 엄마라고요. 우리는 그날 크게 다투었습니다.
며칠 뒤 정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왜 싸웠어? 내가 뭘 잘못했니? 도와주려고 했는데. 엄마, 수진이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손주 보고 싶은데 자꾸 막잖아. 엄마, 수진이는 간섭받는 게 싫은 거야.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정원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너무 자주 오시고 너무 많이 관여하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수진이는 혼자 할 수 있어. 필요하면 도움 요청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기다려줘, 수진이가 부를 때까지.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 정훈의 말도 며느리 수진의 말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도와주려고만 했는데.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손주도 못 보게 하면서 어떻게 진정해.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도 할 말 있어요. 어머님은 도와준다고 하시지만 저한텐 간섭이에요. 뭐 간섭? 제 육아 방식도 무시하고 맨날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님이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말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계속 오셨던 거예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아기를 안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아기가 놀랐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정훈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제 방식을 강요했던 거예요. 아기 옷도 내 맘대로 사고 육아 방식도 내 방식대로 하라고 하고. 일주일 뒤 저는 수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로 정성껏 썼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어.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이 됐구나. 나는 너무 외로웠어. 손주를 보면서 행복하고 싶었는데 자꾸 욕심이 앞섰나 봐. 이제는 네 방식을 존중할게. 피교할 때만 불러줘. 항상 고맙고 미안해. 편지를 전달하고 며칠 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편지 받았어요. 저도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오실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손주를 보러 갔지만 이번에는 손에 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준 수진이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기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아기가 저를 보고 빵긋 웃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아, 안아봐도 돼? 당연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목에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가끔 아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일 복귀하면 보육원 대기가 길어서요. 저는 기뻤어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든지 봐줄게. 하지만 어머님, 제 방식대로 해주셔야 해요. 알았어. 네가 쓴 육아 수칙대로 할게. 감사해요. 우리는 그날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함께 아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저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 그리고 서먹였던 둘째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음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통 방식과 현대 방식을 섞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젠 알아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전통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걸. 오랜 시간 동안 종갓집을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와 지연이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 줄 아는 당당한 여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못 누렸던 것들을 다음 세대는 누려야 하니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에요. 가족은 희식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지연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면서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